그 결과 1919년부터 3년간 할리우드의 장편 영화 제작은 매해 100여 편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게다가 당시 전쟁으로 프랑스 영화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틈을 타서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이 각각 43개 국가 29개국에 할리우드 영화를 수출하는 지사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도 지사와 함께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바로 우미광이었습니다. 1916년부터 당시 조선인 극장 우미광과 특약을 맺어서 독점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까지도 하였었죠. 우미관에서요? 네, 그렇죠. 이관이 뭐야? 김두한이 한때 몸담았던 야인시대? 우미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할리우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인판도 이때 세워지는데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헐리우드 랜드가 따로 있었네. 그렇죠. 할리우드 사인판의 시초가 되는 할리우드 랜드 사인판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시죠. 혹시 지금의 할리우드 사인판이 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때는요. 1932년대 9월쯤에 팩 앤트웨소 신배우였지만 그 분이 그 간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와. 뭐 13일의 금요일 이런 것처럼 13일이라는 숫자가 되게 불길하니까 딱 헐리우드만 남겨놓고 우리나라 사자 같은 거죠. 맞아요. 제가 슈퍼주니어 13번째 멤버였는데 그렇구나. 13번째 멤버예요? 여기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한국이니까 상관없죠. 뭐. 네. 예.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영화 산업을 대체하게 된 할리우드는 더 이상 옛날의 시골 마을이 아닌 거대한 영화 산업의 이제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와. 이후 헐리우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 영화사들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헐리우드만의 고유 시스템을 이때부터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죠. 헐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수직 통합이었습니다. 오.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스튜디오가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극장으로 분배를 하고 게다가 극장까지 소유해서 자신이 만든 영화를 상영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로 수직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작사, 배급사, 그 영화관까지 완전 한 기업이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극장을 많이 보유해야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영화사들 역시도 막대한 이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가능한 영화사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 픽처스, 폭스필름 등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한 영화사가 제작하고 뭐 배급하고 상영까지 하려면 영화를 일단 계속 찍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렇게 큰 영화사들은 배우와 감독을 전속으로 계약해서 일종의 소속사처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영화사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원하고 싶을 때 다 배우도 있으니까 뭐 찍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배우와 감독은 영화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영화사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출연료도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확인하는 게 뭐죠? 스토리? 출연진. 그렇죠.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배우가 나오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영화사들은 이러한 관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를 양성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스타 시스템이었습니다.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가 나왔을 때 최선의 유일한 마케팅 방법이 바로 스타였습니다. 와. 그 결과 관객은 영화사가 메이킹한 배우의 이미지를 기대하며 영화관을 찾게 되는 거죠. 편집장님, 그러면 이 스타의 이미지가 흥행을 결정하니까 관리를 계속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스타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호러 퀸, 멜로 퀸, 뭐 액션 스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런 장르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헐리우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 기획사나 매니지먼트사가 이 아이돌 스타들을 관리하듯이 마치 영화사들이 하나의 소속사처럼 이렇게 스타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영화사는 영화의 흥행과 직결된 배우들의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속 배우들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속 배우를 알리기 위해 만든 건 바로 영화 잡지였습니다. 그럼 당시 발행된 영화 잡지를 함께 볼까요? 와, 예쁘다. 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화 잡지를 만들어서 꾸준히 자사의 영화 배우를 노출시키면서 홍보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와. 그렇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이 전략은 통했을까요? 통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영화 잡지를 본 사람들은 배우의 호기심을 느끼고 또 유니버설의 매출 역시 껑충 뛰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잡지 힘이 컸어요. 많이 봤죠. 제키가 잡지로 떴어요. 하이틴 잡지로 떴다고요. 저희 제키. 아, 스키스. 그래요? 네. 한 그때는 잡지 진짜 많이 봤으니까. 맞아. 이렇게 한 영화사 아래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자금력과 인력을 기반으로 꿈의 공장을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아 그럼 교수님 할리우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또 뭐 있나요? 당연히 있죠. 바로 영화관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 영화관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당시 첫 영화관을 가리켜서 니켈로데온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을까? 1905년에 피츠버그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크기는 작았지만 15분에서 20분가량 되는 단편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구성 영화를 상영할 때는 피아니스트의 즉석 연주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겠다. 게다가 지금으로 하면 약 1,000원에 해당하는 5센트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 이게 다 무성 영화들만 저희가 지금 접했는데 네. 무성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영화계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나요? 1927년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의 등장과 함께 극장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영화사들은 자신의 영화를 더 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영화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뭐 진짜 오페라 극장처럼 만들었네. 영화관을 굳이 어때요? 이렇게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이것은 1928년에 지어진 디트로이트의 폭스 극장이고 당대에는 최대 규모로 지어진 이 극장들은 유성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세련된 음향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아르데코풍과 중국, 버마, 인도, 페르시아풍의 디자인을 차용했죠. 거의 뭐 궁인데 궁.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어요? 편집장님, 이때 미국의 영화관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더운 여름철에 그 영화관 매출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이렇게 극장을 떠난 관객들을 다시 이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가 도입이 돼서 몸을 뒤로 조금만 밀면 이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처럼 영화사들은 전국 곳곳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같은 극장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헐리우드 영화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성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승장구하던 헐리우드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거죠. 와. (1932년) 대공황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23.6%에 달했습니다. 이후 1933년엔 약 1,300만 명이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런 경제 위기는 곧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표를 하나 볼까요? 1930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던 파라마운트, 폭스, RKO는 바로 다음 해부터 이익이 급감하며 파라마운트를 제외하고는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적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932년 모두 1,0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야 말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적자가 1,500만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 대공황이 메이저 영화사들도 휘청이게 만든 거죠. 와, 지금 망했는데요? 그럼 교수님 이거 뭐 이렇게 영화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영화계에서는 1929년 35센트까지 올랐던 평균 티켓 가격을 1930년대 들어서 25센트까지 떨어뜨려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당장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서 팝콘을 팔거나 두 편 보면 한 편 보는 값으로 해준다거나 관객을 끌어들이고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극장입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게 저 때부터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33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 극장의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약 5년 뒤 다른 곳에 만들어진 자동차 극장의 사진입니다. 어때요? 지금과 거의 흡사한 구조죠. 완전 똑같죠. 1933년 뉴저지의 대로변에 생긴 최초의 자동차 극장은 1인당 25센트의 비용으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고 자동차 극장은 이처럼 경제적이고 또 편리하다고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편집장님 이때 또 어떤 노력들을 했죠? 그 영화 기술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유성 영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영화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맞죠. 유성영 때. 1929년이죠.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멜로디라고 하는 작품 시작으로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같은 이런 작품들이 개봉하고 성공을 하면서 헐리우드에 이게 뮤지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좀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조금 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할리우드 영화계 이런 전략이 통했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통했을 것 같은데. 통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러한 영화계의 전력은 통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기 시작했고 대공황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서도 미국에선 매주 6천만에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현실의 시름을 잊게 만드는 국민 오락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후 극장 수는 오히려 1928년보다 그 다음에 8배가 늘었고 그 다음해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죠. 영화사의 순이익도 19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대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몰리며 비상이 걸린 상황. 아, 하지만 놀랍게도 이때 헐리우드는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20세기 폭스와 그리고 해고는 전쟁 다큐멘터리인 더 배틀 오브 미드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Suddenly, from behind the clouds, the Jets attack. 관객들에게 전쟁 양상을 알려주는 하나의 창구가 돼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문이나 뉴스보다 더 생생한 전쟁 소식을 알려주게 된 거죠. 실제라고? 네, 이 모든 건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제작됐는데 헐리우드 영화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더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할리우드엔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경쟁 상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헐리우드의 경쟁사인데요? 발리우드? 아, 괜찮았는데. 할리우드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TV의 보급입니다. 아. 당시 기술의 발전으로 TV라는 가전제품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을 하죠. 광고 문구를 봐도 패밀리 시어터 텔레비전, 즉 가족의 영화관으로 홍보하거나 와. TV를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물건으로 포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동안 미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오락거리는 영화였는데 TV가 있는 한 굳이 나가서 영화관을 갈 필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할리우드 역시 TV 선전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